깡통 전세, 그죠? 공부를 좀 하고 정확하게 알고만 해야지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고 누구 소개받고 투자하면 그 결과는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경매로 나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자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입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징검다리 송사무장쇼의 송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전세 사기더라고요. 전세 사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그리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입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그죠? 이 깡통 전세 누가 문제예요? 깡통 전세를 만든 사람도 문제지만 깡통 전세가 처음부터 깡통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거가 나오면 이거를 공급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거를 매수한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좀 하고 정확하게 알고만 해야지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고 누구 소개받고 투자하면 그 결과는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부동산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래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도 보니까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빌라도 분양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짓고 있는 것들 거의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하락기가 됐으니까 이럴 때 무서워서 집 못 사잖아요. 집 못 사는 분들은 또다시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보면 수익형 부동산인데 원래 월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형 부동산은? 근데 왜 수익형 부동산을 전세로 놔? 신축, 오피스텔도 깡통 전세 경보. 지금 이거는 일단 결과가 아니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신축 오피스텔 시장 이런 데에서 상가는 아니겠죠. 상가는 임대 놓고 팔진 않으니까. 이때 전세가 같이 되고 있다. 분양 말고 전세도 써 있어요. 전세 글씨도 써 있는데 이게 분양을 위한 현수막이 붙어야 되는데 전세를 위한 현수막도 같이 붙는다는 얘기죠. 전세하면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요. 친절하게 뭐 이자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빌라,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하고 매매를 동시 진행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매물이 나왔을 때 뭐에 휘둘리느냐? 메인 상품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가 옵션에 흔들려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데는 전세만 되는데 여기는 풀옵션에 건조기에 세탁기에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다고 하고, 전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근저당 깨끗한 상태니까 전세는 100% 다 지킬 수가 있고, 나머지 이자 지원금,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준다고 하니까 이거에 그냥 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개인이 분양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더 괜찮겠네, 안전해 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옵션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세를 봐야 되죠. 시세가 맞는 시세인지를 보고 나서 옵션을 봐야 되는데, 시세는 돌아보지도 않고 내 전세금하고 옵션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전세를 구한 임차인에게 저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좀 현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 되면 반전세라도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 말만, 중개하는 분의 말만 믿고 들었을 때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가 이번 주 계속 나왔어요. 인천에서 아파트 전세 사기 무더기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가 지금 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인이 한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분양을 하지 않고 다 전세를 준 거예요. 전세금까지 또 중간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전세가 구해지지 않으면서 전체 다 경매로 매각에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인천 한 군데겠어요? 인천이나 경기도권 이런 곳에서는 건축하는 분들 계속 구옥을 부시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엄청나게 호황이었거든요. 작년에 부동산 호황이면서 그냥 전세 값도 치솟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나홀로 아파트, 빌라 이거를 그냥 짓는 것도 입지도 안 봐. 왜냐하면 전세를 보는 사람들은 입지 필요 없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잠시 머물러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랑 전세가랑 그 비슷해도 다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회수가 되니까 이렇게 한두 명의 바지 명의를 세워서 전세를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전세 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그나마 깨끗한 거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앞에 근저당이 조금 있어. 근저당이 조금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임차할 때는 시세가 높았는데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전세 가격
가격도 하락하니까 전세 매물을 한두 개 갖고 있는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줄줄이 경매로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매 공부는 필수예요. 경매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 정도는 할 수 있고 경매 공부가 되어 있으면 안전하게 임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볼 줄 모르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다 목돈이 모인 돈이잖아요. 그게 전세 보증금이든 매매 보증금이든 거의 그러하니까 저는 경매 공부는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정말 좋지 않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다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투자자 측면 말고 임차인분들 아쉬우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좀 계속 발생되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계약하기 전에 좀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여기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 그럼 무조건 피해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없으면 좋겠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전세금이 시세 내에만 들어가 있으면 경매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거를 조금 더 저렴한 전세금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근저당 있으면 아우 이거 무조건 안 해요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전입이랑 확정일자 말고 뭘 받아야 되느냐? 보증보험을 받아놓으면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때는 임대인이 다 이 부분까지 해줘요. 그러면 경매로 매각된다 하더라도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고 하면 앞에 압류가 됐던 세금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경매에서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주가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다. 이거를 누가 보여줘요?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사촌 형님이 변호사님인데 이거를 꼭 받아와야만 계약서를 해준다고 했다. 은행에서 이게 있어야만 해준다고 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 볼 수는 있어요. 요즘에 이건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이 불안하면 그냥 반 전세를 해서 월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마음 편히 내 보증금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몇 가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세다. 시세를 브리핑하는 것만 듣지 말고 주변을 꼭 돌아보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세가 적정한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약하기 전인데 계약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약했는데 작년처럼 전세 보증금이 지금 올랐죠. 인상을 요구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인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증액하면 이 돈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입 확정하면 대항력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 증액한 금액은 전입일이 빠르다 하더라도 채권 다음에 생긴 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이 돈은 경매로 가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상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최초의 보증금, 그러니까 1차 보증금 있죠? 그 다음에 근저당,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세 번째인데 1, 2, 3을 다 더했을 때 이 총액이 시세보다 적은지 적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세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내가 증액하는 것만큼 근저당 금액을 변제를 하면 나는 증액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보증금을 안 하고 그냥 월세를 조금 더 낼게요 해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늘 좀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넘기기 전에, 경매로 날리기 전에 보증금 인상을 또 한 번 요구하더라고요. 보증금을 뭐 3,000원 올려줬어요, 뭐 2,000원 올려줬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또 한 번 계약되고 한 1, 2년 평온하게 살았으니까 또 이 부분을 했는데, 그때 내가 올려주는 금액은 대항력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을 해서 최초 금액하고 근저당 금액하고 세 번째 금액이 합해도 시세랑 아니면 적정한지를 확인하시고, 시세보다 많다고 하면 월세로 올려주는 방법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전세로 매각돼서 아까 기사에 나왔던 물건들은 곧 있으면 한두 달 내로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로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경매로 나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야 돼요. 배당. 내가 앞에 근저당이 있든 얼마가 있든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경매로 나온다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차인이 낙찰받는 게 가장 이득이고 가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배당 받을 금액을 감안을 해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 보고 조금 안타까워서 경매로 매각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경매 수업 듣지 않더라도 다른 임대차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집이 2억이에요. 1억 원의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 금액이 1.5억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낙찰가가 2억이 돼도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총액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1억 5천 중에서 1억을 배당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억에 낙찰을 했을 때 1억을 배당받게 되는데, 그렇게 누가 낙찰 받아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써서 배당을 받거나 하는 겁니다. 시세가 2억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써낼 수 있는 금액은 2억에서 2.5억까지 써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러면 2.5억짜리를 샀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돈은 5천만 원 날린 거잖아요. 왜냐면 2억 5천을 샀어도 내가 배당을 1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확보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집에서 돈도 손해봤는데 쫓겨나면 그 상처가 되게 크잖아요. 왜냐면 다른 집 구할 때도 또 벌벌 떨면서 구해요. 그런데 내 집에 있지만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살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2억에 다시 팔았어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면 혹시라도 내가 다른 부동산에서 수익을 낸 게 있으면 그걸 또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옵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매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손실을 보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런데 이성을 차려서 여기서는 어떤 게 내가 선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건지,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그 방법을 취하시면 좋지 않나. 그리고 내가 받은 다음에 세를 주면서 나는 또 다른 데 간다거나, 왜냐면 여기도 보면 세는 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은 이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 쏟아지면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낙찰자가 죽일 놈이나 나쁜 놈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돈 떼어먹은 사람이 정말 잘못된 사람인 거고, 이거는 은행에서 아니면 또 임차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는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절차인 거고, 낙찰자는 경매 절차를 통해 샀기 때문에 채권의 선순환하기 위해서 산 것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반감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물건 말고도 여러 물건들이 나올 것인데, 이렇게 매물이 나왔을 때는 최소한 돈을 막 전체를 다 손해보는 임차인보다 그래도 일부를 배당받고 어느 정도 채권 회수해가는 물건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시세가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제가 아마 공매 기술에서도 적었을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는 원래가 공매 종합 선물 세트, 경매 종합 선물 세트예요. 원래 이게 분양이 다 안 되거든요. 그 업주들은 그걸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시세가 한번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경매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안정화되고 시세가 좀 형성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하면 다음 주택을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한 채 두 채를 사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임대를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시세가 회복되고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기사 하나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도 피해를 보고, 이사업체, 부동산 중개업체, 뭐 인테리어 업체, 사실 잘 되는 곳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우리 경제가 돌아갈 때 그 집 가진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하수인 거예요. 고통은 가난한 사람부터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정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 이슈가 있는데 항상 고통은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찾아온다. 그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거라고 집값 떨어져라 뭐해라 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매수세가 완전 실종했잖아요. 매수세가 실종했다고 하는 거는 임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4억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5억 전세를 냈는데, 전세는 수요자가 많은 거고 매매는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사는 사람들은 시세 조사도 소홀히 하고 본인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이 항상 안 좋아졌을 때는 매매 가격은 떨어지면서 임대 수요는 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갭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투자에는 더 좋은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전세라고 하면 이자가 없잖아요. 무이자잖아요. 경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시기가 정말 좋은 매물도 홀대받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또 잘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지금 기사만 이렇게 쓴 거지 그만큼 매매랑 임대가랑 갭 차이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갭 차이가 좁혀진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 여기서 다른 매물도 봐야 되겠지만 매매 가격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집값 계속 떨어져 막 반값 돼 야 집값 3분의 1 토막 된대 그러면 나라 망해요. 이 집값만 반토막 나나 전세 가격은 전세는 다 반토막이고 지금까지 전세 준 사람들을 다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항상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에 여러분들 구하기 전에 어떤 걸 챙겨야 되고 전세를 임차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챙겨가면서 증액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는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 말 한번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전세 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전세 자금 대출을 언제부턴가 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내가 모은 돈으로 전세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월세를 살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거였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그게 임차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는 평생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청년 임대주택 이런 거 당연히 그 잠깐 머무는 시기에는 좋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막 5억짜리 6억짜리 3억짜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도 아닌데 작은 금액도 아닌데 그런 상품을 해주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좀 처지게 만들지 않았나. 궁극적으로는 그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다. 만약에 신혼을 구하거나 뭐 이럴 때는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 막 가정집까지 다 전세자금 대출 해가지고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왜 집을 사지 왜 그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예전부터 전세 살지 말고 내 집을 하나씩 마련하면 좋다. 지금 집값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집은 산 사람이 더 이득을 봤으면 이득 받지 산 금액 오른 금액 대비로는 떨어진 거는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요. 마지막 끝물에 샀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타격이 컸을 뿐이지 원래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에게는 지금 시장은 손실난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막차를 탄 사람들의 특징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전마진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끌 주식, 영끌 부동산 사실은 다 공부를 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그때가 끝물이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의 격언은 항상 맞더라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오는 항상 그 패턴들이 있어요.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누가 뭐 옆집에 순위까지 뭐 청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가 항상 끝물이고 그때 들어가는 타이밍은 항상 물린다. 그거는 거의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 경력 20년 좀 넘었는데 그런 패턴은 정말 그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네.